네, 안녕하세요. 참여불교 제가하는데 원리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2월 1일 그 미얀마 군부가 정부의 부정선거를 핑계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쿠데타의 배경은 또 어떻고 또 향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특히 이제 불교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얀마가 불교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불자들이 관심도 많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되게 좀 고민도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경 국제분쟁 전문 기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 듣고 또 이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 들리시겠죠? 네.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경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기자고요. 국제분쟁 그리고 인권 중심 위주로 이제 취재하고 활동해 왔던 기자예요. 지금 오늘 미얀마 상황 많은 이 줌에 들어오신 분들, 그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기 몇 분 와 계시는데 그 미얀마 상황이 워낙에 지금 어떻게 예측하기 어려운,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데 굉장히 좀 위중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그동안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취재를 좀 해왔던 어떤 기자로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좀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하고 뭐 정보 공유 겸, 그리고 지금 이제 50일이 됐어요. 그 쿠데타가 난 지. 그래서 50일이 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이슈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어떤 한 달하고도 지금 20일 지난 이 시점에서의 주요 의제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애초에는 한 10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도 된다 그래서 예, 좀 천천히 말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제가 큰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미얀마 연방민주주의 공화국을 향하여. 그리고 아래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 이거는 이제 여기 그 주최 측에서 저에게 주신 제목인데, 제가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연방민주주의. 그래서 그 지금 미얀마에서 지금 시위하고 또 투쟁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 페더럴 디모크라시거든요. 연방민주주의. 이게 미얀마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 과제이고, 이 연방이라는 어떤 그 페더럴리즘이 없이는 이 미얀마가 진정한 평화라든가 민주주의를 이루기 어렵다라는 그 판단들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연방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공화국이죠. 지금 현재 미얀마의 공식 명칭은 미얀마 연방공화국이에요. 근데 민주주의를 이제 제대로 실현하는 그런 이제 연방민주주의 체제를 향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썼죠. 미얀마 블랙 아티스트. 지금 미얀마 지금 항쟁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감동적이고 눈에 많이 띄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 어떤 그 좀 상징적인 어떤 죽음이라든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어떤 이런 상황들을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그림과 또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걸 보면요. 지금 한 여학생이 그 저기 슬링샷, 이게 새총이죠. 새총을 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머리에 조준하는 이런 그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블랙 아티스트가, 익명의 블랙 아티스트가 이 그린 작품인데요. 지금 미얀마에서 사망한, 오늘 제가 좀 전에 로이터 보니까 300명이 넘었어요.
많은 희생자들이 머리에 총을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90% 이상이 총에 맞아 죽었고요.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 그리고 그중에 4분의 1 이상은 머리에 총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머리에 총을 맞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조준 사격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죽이려고 총을 쏜 거예요. 어떤 시위 진압의 어떤 성격이 아니고요. 정말 그 평화로운 시위대를 쏴서 죽여야겠다. 좀 표현하기가 굉장히 거북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정도로 머리에 총 그리고 가슴에 총들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위하는 이 여성분의 원래의 사진은 요겁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죠? 예, 요게 얼마 전에 이제 거리에서 이제 여성들도 시위대에 다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미얀마 시민들이 그냥 맨손으로 뭐 어깨 동무하고 행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CDM 불복종 운동을 해왔다가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뭘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패를 쓰기 시작했고 방패 쓰기 시작한 지 좀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들까지도 이제 새총을 이제 쏜단 말입니다. 사실 이 새총은요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 경찰이 제일 먼저 썼어요. 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태국이나 이런 데 이 아시아 여러 현장에서 시위 취재할 때 보면 새총이 약자들의 무기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공권력이 새총을 들고 와서 이렇게 쏘는 이런 좀 뭐라 할까 좀 그럴 것 같지 않은 이런 장면들이 미얀마에서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 미얀마 군과 경찰들 뭐 온갖 종류의 이제 무기들을 다 갖고 와요. 그리고 이제 막 돌돌 던지고 그러니까 이자들이 그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맨몸으로 싸우다가 방어의 어떤 무기, 소위 무기로서 약자들의 무기로 우리가 활용해왔던 뭐 새총이라든가 돌이라든가 그리고 조금 심각한 약자의 뭐 화염병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미얀마에서는 이제 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권력의 그런 것들을 우선 썼습니다. 우선 썼고 이 새총이 경찰이 잘못 썼는데 여하튼 이제 미얀마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씩 들고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새총인데 여기 그림 보시는 대로 이 여성분이 이렇게 새총을 쏘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좀 뭐랄까 되게 뭔가 울림이 있죠. 이제 이 여학생인지 하여튼 좀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런 여성분 같은데 그분의 그림을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군합발을 향해서 이렇게 쏘죠.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습니다. 이거는 그 중국 반체제 예술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반디우 차오라고요. 이분이 지금 이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을 많이 이제 지금 발표를 하시면서 소셜 미디어 통해서 그냥 카피 레프트로 다양하게 이제 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써달라 이러고 막 올리시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다운받아서 쓴 건데 여하튼. 그분이 그린 이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원본은 이 왼쪽 거고요. 좀 전에 보셨던 이 상황은 또 다른 미얀마의 블랙 아티스트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보다 더 뭐랄까 되게 냉엄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머리에 조준 사격하는 그 스나이퍼 저격수가 거의 매일 밤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저격수가 이런 새총 쏘는 여성 시위대를 향해서 머리에 조준해서 쏴서 목숨을 잃게 하는 이런 상황,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은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이게 이제 AAPP라고요, 버마 정치범협회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메소시라고 태국 미얀마 국경지대 거기에 본부를 두고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 이제 미얀마에서도 안에서도 활동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개혁 개방 기간에. 근데 지금 여전히 태국에서 그 메소 지역에서 지금 계속 정치범들과 그다음에 사망자 통계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지금 거의 유일한 조직이에요. 근데 부상자 통계는 안 나오는데 사망자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발표 기준, 이게 그러니까 3월 25일 0시 발표이기 때문에 3월 24일까지의 상황이거든요. 3월 24일까지 32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3,000명 가까이가 이제 구속되거나 이제 이미 징역형을 이제 받았거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사망자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일이 지났고요. 이대로 계속 어떤 그 강경 진압이 계속 되면 글쎄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 사상자가 어떻게 더 늘어날지, 어떤 급격한 증가를 보일지 조금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사진은요, 이건 이제 제가 찍은 건데요. 2009년에.
카렌족 군인이에요. 카렌족. 카렌이 미얀마에서는 동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즉슨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태국의 이제 서쪽, 서남 이렇게 되는데 이분 들고 있는 그 시사 매거진 보니까 앙산 수치가 표지 모델로 있죠. 제가 이 사진을 제 아카이브에서 지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촌 도입부에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제목을 연방민주주의를 오늘 그 제 말씀에 키워드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러면은 미얀마에서는 그 바마족, 그러니까 다수 종족이 그동안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 투쟁하고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중심축이었던 것 같이 인식되던 그런 어떤 저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소수민족이 거의 30, 40% 차지하고 있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적으로나 그다음에 그들의 이제 존재감으로나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과 같이 가는 연방제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렌족, 그러니까 미얀마 소수민족에서 굉장히 좀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카렌족은 지금 세계 최장기 내전 지역이에요. 72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바로 내전을 시작했어요. 중앙 그 정부를 향해서 자신들이 처음엔 독립을 요구했다 이제는 그 광범위한 자치를 요구하며 싸우는데요. 이 카렌족이 미얀마에서 갖는 그 어떤 내전의 의미로나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그 소수민족의 어떤 억압에 저항하는 무장 저항의 어떤 그 질과 양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조직이고요. 그 카렌 병사가 이 민주주의의 이 당시만 해도 2009년 이 당시만 해도 민주주의의 뭐 상징 아이콘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했었죠. 그런 아이콘인 앙산 수치 여사의 그 표지 모델이 나온 그 매거진을 읽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저한테 그때 제가 여기 이게 취재 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그 미얀마 아니에요. 카렌 해방군 오여단 지역인데요. 여기가 지금 또 굉장히 교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 지역에서 이 카렌 병사들 그 카렌 인서전시 취재를 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좀 이 미얀마 상황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이들이 지향해야 되는 그 민주주의 형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는 그 인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찍었는데요. 이게 저는 오늘에 다시 울림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지난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미얀마가 나름 그 좀 덜 완성된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탑다운의 개혁 개방이었고 탑다운의 민주주의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억압했던 그 군인들이 주도하는 개혁 개방이었고 군인들이 주도하는 민주화 그리고 그들이 기한한 헌법에 2008년 그들이 기한한 헌법에 근거해서 소위 민주화 사실 민주주의가 완성된 게 당연히 아니고 가는 과정이죠. 민주화. 그래서 이 군이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의 민주화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앙산 수치, NLD와 그다음에 그동안 억압자였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그 세력 간의 어떤 권력 분담 형태로서 그 이제 과도기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해를 했던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10년 동안 실험을 했지만 그게 결국 지금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물론 그 10년간의 성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전혀 없지 않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여러 의식도 이제 성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하튼 체제로서 보면 지금 체제 자체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고 지금 더 악화된 상황이죠. 자, 이 시점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다시 건설하고 다시 어떤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질문들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자, 이 사진이 주는 이 소수민족 군인 병사가 들고 있는 민주주의의 상징, 아이콘, 과거에 그랬던 인물을 이 매거진에 들고 있는 이 사진이 우리가 다시 미얀마의 민주주의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지금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골라봤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컨셉, 그 연방민주주의에 좀 맞는 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수민족 카친군이에요. 제가 이제 왜 카친군 사진을 또 골라왔냐면요. 지금, 제가 이제 좀 이따 연방군대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지금, 소수민족마다 다 자기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군대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직도 교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쿠데타 전까지만 해도 어떤 군대는 휴전을 또 맺었고, 그래서 이제 별 교전이 없었고, 좀 다양해요. 다양한 상황이었는데, 이 카친군이
가장 뭐랄까 치열하게 이렇게 정부군과 교전을 벌였던 그 군인들 중 하나예요. 하나고 지금 쿠데타가 난 다음에 사실 쿠데타 직후에는요 소수민족 여러 군대들이 소수민족 그 무장 단체들이 처음에 아주 초기 며칠은 조금 상황을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낸 성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인디케이션이 뭐냐면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되나? 왜냐하면 민주화 이제 군이 쿠데타에서 민주주의가 좀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 소수민족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배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역사에서 그들이 배운 게 뭐냐면 민주주의가 그 과만족 중심의 어떤 그 누가 위에서 주도권을 잡고 민주주의를 하건 소수민족에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를 지난 10년간 배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앙산 수치가 10년 전에 이렇게 석방돼서 메인스트림 폴리틱에 나오고 그다음에 2015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야당에서 여당이 되고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폴리틱뿐만 아니라 이제 권력을 잡는 여당이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소수민족의 삶이나 소수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뭐 불만 그리고 이제 바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수용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중앙 집권적인 민주주의 오히려 다만족 그 중심적인 이제는 기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앙산 수치가 그 뭐 가택연금이라든가 그런 야권에 있을 때는 오케이 수치 그다음에 NLD가 메인스트림 혹은 그 여당이 되면 뭔가 달라질 거다 이런 이제 희망이 있었고 희망 고문을 당했던 거죠 사실은.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지난 5년 플러스 알파 동안. 자, 그래서 처음에 이번에 쿠데타가 났을 때 이 소수민족 진영에서 특히 이제 이 무장 반군 진영에서는 뭐 그게 크게 우리 이제 소수민족들에게 영향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약간의 그런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보아하니 이게 지금 상황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세를 또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제가 왜 카친족을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요. 카친족이 그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길, 그다음 이게 굉장히 미얀마의 그 뭐랄까 장기적인 어떤 호흡에 있어서 미얀마 소수민족과 그다음에 중앙정부 간의 갈등 이거를 읽기 되게 좋은 샘플이에요. 2011년 6월에 카친족은 그동안 14년 동안 17년이군요. 17년 동안 휴전을 했던 그런 조직인데 오히려 미얀마가 개방을 하면서 오히려 개방을 하고 민주화 조금 이제 해보겠다고 군이 나서서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군이 다시 내전을 시작한 게 카친족이에요. 그래서 카친 독립군하고 다시 내전이 시작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됐냐면요. 그 카친 독립군을 그때 이제 미얀마 군이 여러 소수민족 그 군대를 그냥 그 소수민족의 군대는 그들이거든요. 소수민족들이 이 미얀마 정부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군대를 그냥 국경 수비대로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해서 그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전환시키려고 그 조직마다 다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국경 수비대로 가. 그냥 그렇게 가. 너네 어차피 국경에 다 포지션 두고 있잖아. 그렇게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국경 수비대는 어쨌든 친정부 라인에선 그냥 뭐랄까 밀리시아 정도의 그 스테이터스가 좀 낮아지는 거죠. 정말 우리 소수민족 카렌족의 군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기보다는요. 그다음에 카친족의 군대 이렇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거부하는 조직이 생기고 그거를 받아들인 조직이 생겼어요. 근데 카친족이 그걸 그러니까 KIA 카렌 독립군이 그걸 거부한 그 무장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KIA 향한 이 내전이 다시 시작돼요. 17년 동안 휴전하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미얀마의 정부군 그 군사 어떤 그 군부라는 거는요. 어떤 시기에는 이 A 반군과 열나 싸우고 반면에 B 반군과는 휴전을 주면서 뭐 떡국물도 주고 뭐 사업권도 주고 이렇게 가요. 이게 바로 분열 정책이 어떻게 보면 아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하면 분열적인 아트 같은데 지금 다시 개방이 되면서 다른 소수민족들이 이제 또 우리도 이제 개방됐고 이제 앙산 수치도 석방됐고 뭔가 좀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 이렇게 약간의 좀 뭐랄까 조금 미소를 짓는 그 와중에 이제 카친족은 치는 거죠.
그래서 카친족이 그때부터 내전을 굉장히 격렬히 벌이고 지금까지도 격렬히 벌이고 있고요. 그 10년 동안 카친주의 내전, 굉장히 심각한 내전으로 뭐 피난민 10여만 명,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죽고 이랬는데, 자, 이렇게 쿠데타가 나니까 카친 반군은 처음부터 뭐 헷갈릴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지난 10년의 어떤 그 연장선에서 이 쿠데타를 받아들인 것 같고요. 카친족이 현재 지금도 그 자기들 이제 반군 수도 라이짜라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국경 가까운 곳인데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교전을 가장 격렬하게 하는 조직이 바로 카친 반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렌 반군도 지금 요즘에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이제 미얀마 상황 있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제 사진으로 들고 온 게 이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로힝야 이 청년이에요. 이분은 그 라카인주, 미얀마 서부의 라카인주라고 있죠.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 그 라카인주의 주도가 시투에라고 있습니다. 그 시투에 외곽으로 가면요. 거기에 이제 공군 캠프도 있고, 그 다음에 시투에 뭐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안에도 들어가면 이제 바다로 연결되는 광활한 벌판이 있고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12만여 명의 로힝야들이 2012년 폭력 사태로 그 도심에서 다 쫓겨났어요. 정말 완전히 뭐랄까, 정말 우후해서 그 12만이 다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 외곽으로 거의 그냥 버려지다시피 한 그 공간에 이 로힝야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2012년. 그때 이후로 이분들을 다시 원래 본향으로 되돌아 이제 정착시킨다 이런 말들이 몇 번 오고 갔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고요. 앙산 수치가 정권을 잡은 2015년 이후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건 2013년 8월 9일이에요. 8월 9일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또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지금 미얀마에서 많은 그 도심에서 시민들이 군의 총에, 이 저격수 총에 맞고 또 밤에 막 집으로 가옥으로 침범하는 그런 군인들이 막 발산을 또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다치고 끌려가고 납치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군이 질질질질 끌고 가는 장면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상 입으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분쟁 지역 취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취재 지역이 병원이에요. 취재 장소가. 어떤 싸움 터지고 뭐 어떤 상황 벌어지면 병원으로 가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몇 명이 왔는지, 몇 명이 부상을 입었는지, 어떤 무기를 쏴서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병원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것도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 라카인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8월 9일 날 이 경찰이 이 로힝야 캠프에서 또 총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분만 다친 게 아니라 이분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다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여러 명 중에 한 분인데, 이게 제가 8월 10일 날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그 폭력 사태가 났고, 제가 그 다음날 취재를 들어갔어요. 근데 취재가 당연히 막혔죠. 근데 여하튼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부상자가 그때까지 밤에 못 나가게 해서, 당연히 다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갑니다. 로힝야들은. 그 시투에는 그 시투 제너럴 호스피탈이라고 딱 하나 있는데 로힝야들을 거기를 거의 못 가거나 허락을 받아야 되거나 가도 되게 불친절하고 하스타일한 나가인 의사들이 치료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자전거 지금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쳤는데 다음날 돼서야 자전거를 타고 가운데 이렇게 뭐 반창고 같은 걸 붙였더라고요. 이게 지금 총상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어쨌든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취재를 조금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자, 이걸 제가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미얀마 메인스트림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TV로나 뭐 인터넷으로나 이렇게 보고 계신 그런 미얀마 상황 있죠. 부상자들이 병원을 못 가고 질질 끌려가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이미 양곤이나 대도시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이미 그런 상황이 almost every day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에브리데이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고요. 이게 한 이그젬플이고요. 이 로힝야 상황은 보다 더
다른 소수민족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보다 더 열악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사례를 지금 우리가 미얀마 민주주의 방향이라든가 미얀마 이 도심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과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됐던 이 다른 지역에서의 소수민족, 특히 로힝야 지역에서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미얀마의 어떤 문제를 조금씩 공간을 초월해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좀 넓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제 이 세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자, 제가 오늘이 50일째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의제들이, 이거는 이제 철저히 제가 개인적으로 잡은 의제들이에요. 제가 관찰했을 때 이 네 가지들을 지금 이제 좀 이걸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는 연방군대 결성. 지금 연방군대라는 거는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정부군 타마토라고 하죠. 지금 타마토가 거리에 뭐랄까요. 진짜 폭력배 수준이잖아요. 막 총을 쏘고, 막 집을, 가옥에 침입을 하고, 저격수를 배치해서 막 살상을 저지르고 있어요. 자, 이 타마토, 정말 노답인데, 이 노답 타마토에 대항해서 이 시민들이 싸워야겠는데, 맨몸으로 싸우자니 새 총을 들어도 그게 힘이 있습니까? 근데 이미 이 소수민족 진영에는 군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타마토와 싸워왔던 이 군대들이 연합해서 우리는 정부군 타마토에 대항하는 연방군대, 이 연방이라는 거는 미얀마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추구해야 될 그거의 어떤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방군대를 결성하자는 논의가 지금 아주 진척되진 않았지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대한 의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 일본과 연결되는 의제이기도 한데 이제 무장정항으로 가는가. 자,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것도 얘기를 이제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방의 대표단이라고 있습니다. CRPH. 지금 지난 11월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대표단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현재 과도정부 성격의 우리가 진짜 그 정당성 있는 정부다라고 이제 이미 선포를 했고 그 정부로서 기능을 하려고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연방의 대표단 정부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이제 숨어 있어요. 다 하이딩. 혹은 어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사 박사 대변인은 그분은 지금 미얀마 안에 안 있고 어디 이웃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간적인 장애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부라고 하더라도 망명정부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는데 여하튼 이 CRPH가 미얀마의 타마토가 아닌 CRPH가 정당성 있는 시민들이 선출한 정부로서의 기능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과연 대항마가 그냥 선포가 아니라 정말 기능을 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진지한 고민이, 모니터와 고민이 시작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로힝야. 미얀마에서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축출당하고 학살당하고, 로힝야는 우리나라 미얀마 사람 아닙니다라는 말을 민주화 운동가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힝야는 미얀마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로힝야는 벵갈리 테러리스트라고 아주 스스럼 없이 말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힝야, 이 제노사이드 지금 현재 학살을 저지르는 그 군대에 학살 당했던 3, 4년 전에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이미 수십 년 동안 당했던 이 로힝야가 과연 새로운 미얀마 그 연방민주공화국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이 미얀마 주류 사회의 뿌리 깊은 레이시즘, 인종주의와 그다음에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이 혐오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 미얀마 시민들이 종국에는 이 로힝야도 우리가 다 안고 가야 우리의 힘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퀘션이 굉장히 저는 앞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될 것 같고 되게 중요한 퀘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이제 빨리 볼게요. 자, 연방군대 결성 첫 번째 의제를 좀 가볼게요. 자, 이제 군부가 무차별하게 이렇게 학살을 저지르면서 우리도 그걸 저항하는 시민들이 혹은 이제 소수민족들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싸고 왔던 그 군들이 연합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 아이디어가 페더럴 아미에서 많이 지금 떠오르고 얘기가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이 연방군대 결성을 CRPH 아까 그 과도정부도 이 연방군대 결성을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이제 공식화하려는 프레임
그러니까 공식화 프레임이죠. 이거를 이제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단계를 제가 보기에 그 첫 단계를 한 게요. 그 미얀마 군 있죠. 그게 정부군이죠. 정부군은 이제 테러리스트로 공식 지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하는 게 정말 시민들을 테러라이징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테러리스트라 즉슨 이 미얀마군이 사실은 가버먼트 포시즈잖아요. 정부군이지만 그들의 내셔널 아미로서의 자격을 박탈한 겁니다. 너희는 나라의 군대가 아니다. 나라의 군대가 아무리 억압적인데 이 시민들이 이렇게 살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테러리스트 지정한 게. 그러면서 동시에 되게 흥미롭게도요. 3월 17일에 이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그동안 테러리스트였어요. 공식 리스트에. 그랬겠죠? 왜냐하면 그 정부군에 이제 대항해서 싸웠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테러리스트 그 태그를 이제 CRPH가 제거했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이 그동안 진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싸워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저들을 이 사회, 그 군부가 테러리스트를 지정을 했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연방군대를 공식화하려는 지금 자칭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이제 정당성에 있는 정부 그 선출된 권력이죠. 그들에 의해서 이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CRPH 미얀마 이거 이제 트위터 계정인데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제 바로 엊그제 나온 거예요. 그 CRPH가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도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이 이 찐마 아웅이에요. 도는 이제 여성 그 존칭을 붙이는데 찐마 아웅 외교부 장관이 DBV 방송과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 연방군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고 각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 중이고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군대를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초기에 보여드렸던 그 카렌 병사,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보여드리는 카친 두 군대를 특히 보여드렸죠. 왜냐하면 이 두 군대가 이 소수민족 군대 중에서도 규모가 커요. 크고 좀 뭐라 할까요? 이제 소수민족마다 이제 규모로서 큰 것도 있지만 어떤 비중이나 목소리나 이런 어떤 그 중대성에 있어서도 의미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렌민족연합의 행보도 중요하고 이 카친 독립군의 행보도 중요한데 우선 카렌민족연합의 행보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 시민 불복종 운동 지지를 하면서 비폭력 투쟁을 강조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조금 그때 재밌었는데, 웃겼다기보다는 재밌었는데, 아니, 자기들도 무장단체, 무장투쟁하면서 시민들한테 비폭력 투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이제, 에피소드 혼자 그렇게 좀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폭력 투쟁으로 가자라는 어떤 이 무장단체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그러니까 3월 14일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3월 14일이 어떤 날이냐면 양곤에 그 약간 외곽에 그 라임따야라는 그 공단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봉제 공장도 많고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양곤에서도 조금 빈곤한 그런 동네예요. 근데 여기에서 군과 경이 이때 이날 14일날 특히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 패밀리 그러니까 정말 그 양곤의 가난한 구역이 집중 공격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50명이 넘게 죽었어요. 이날 하루, 이제 한 밤을 거치면서. 그래서 그때 이 학살이 난 다음에 KNU가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하고자 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비폭력 투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점점 열이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에 이제 그 어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거예요. condemn in strongest possible terms. 그래서 이런 킬링과 그다음에 이제 피스풀 그 평화로운 시대를 이렇게 상해를 입히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성명을 KNU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입장 변화가 확연히 보입니다. 자, 카친 독립군은요, 2017년에 처음 성명 발표했고, 당연히 CDM 운동 지지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는 초기에 말씀드려서 건너뛸게요. 그러니까 2011년 6월부터 내전이 재개되면서 그때부터 톱다운 개방 정책에 카친 반군, 카친 지역은 완전히 그냥 또 다른 다시 내전이 시작되면서 막 피난당하고 이런 상황이었지, 이 개방 정책에 뭐랄까, 떡고물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거의 보지 못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카친 독립군이 또 이제 좀 비중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카친 독립군 이제 싸우는 장면 뭐 이런 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스킵하겠습니다. 자, 카친 독립군 정부가 계속 충돌인데요. 지금 제가 두 개만 우선 분복을 해놨는데 위에 것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 탁한 지역이라고요. 이게 옥광산이 나는 지역이에요. 이 옥광산 지역이니까 뭐냐면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누가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이익이 어디에 돌아가느냐, 그걸 따낼 수 있느냐면 이게 굉장히 이제 막 이해관계가 골몰한 그런 지역인데요. 이 파칸이 중요한 이유가 카친 독립군이 1994년에 이 정부군과 휴전에 맺을 때 이 파칸의 컨트롤 그 파워가 정부군에 넘어갑니다. 그게 휴전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칸이 그전에는 그 반군 통치였는데 94년 휴전을 이유로,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게요, 결국은 뭔가 이렇게 딜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잃은 셈이에요. 물론 이제 딜을 해서 넘겨줬지만, 자, 그때부터 파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전에는 뭐 이런 돌이죠. 스톤, 되게 값어치는 돈. 이런 거를 이제 주민들이 그냥 쉽게 손으로도 이렇게 주워서 그냥 시장에서 그냥 무난하게 팔고 그러면서 먹고 살았대요. 근데 이게 정부군 손에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독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원이. 그래서 이 돌이 가격이,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몰려들어서 막 그 뭐죠? 이거 땅을 파는 기계 뭐라 그러죠? 네? 굴착기. 굴착기 같은 게 막 동원돼서 막 파헤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돈 맛을 아는 비즈니스 마인드적인 그런 기업들과 그중에 이제 반군 기업도 있습니다. 와족에 속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 와족 반군에 속한 기업들에서 그들과 그다음에 군정, 물론이죠. 군정이 왜 이 땅을 카친하고 주고받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옥광산 이 파칸 지역이 그때부터 해리 됩니다. 그전에는 주민들이 그냥 평화롭게 살고 돌 그냥 무난하게 주워서 이렇게 정말 검소하게 그냥 시장에 무난한 가게 팔고 이렇게 먹고 살던 그 땅이 정부군 저기로 넘어가면서 컨트롤로 넘어가면서 컨트롤 그 영토권만 넘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자원의 독점권, 자원 이익권 이것까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굉장한 그 이해관계가 몰리면서 옥을 파려는 사람들로 막 이주노동자들이 막 몰려와요. 전국에서. 그 이주노동자들이 막 손으로 파거든요. 그분들은요. 이주노동자 기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하면서 많이 다치고 그리고 막 파헤치다 보니까 이 폐광석 더미가 막 쌓이잖아요. 그게 무너져서 깔려서 하루아침에 몇십 명이 깔려 죽고 이런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 게 이때부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 정부군과 소수민족 간의 휴전이라는 게 결국은 딜을 주고받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 그리고 어떤 이런 소소한 어떤 이런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타격받았는가. 자, 이 지역에서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요하게 또 싸우는 지역이 중에 하나고요. 그 며칠 전에 소식 보니까 그 반군이 어느 지역은 이제 정부군 초소를 점령했다, 탈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의제로, 아까 제가 무장저항 수순 봤나? 이거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새총, 뭐 화염병도 며칠 전부터 이제 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극소수의 어떤 그런 고립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막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뭔가 시민들이 이제 들고 나서는 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체류탄을 이렇게 쏜 거, 그거를 어떻게 킵해가지고 그것도 다시 이제 이렇게 경찰에 다시 던지고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펜시브한 무기들을 이제 시민들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88항쟁 이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정글로 가서 무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정글로 가서 무기를 들었을 때 정글로 간 데가 다 소수민족 무장투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무장투쟁하고 있던 그 지역으로 시민들이, 학생들이 막 가서 나도 못 살겠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무기 들고 싸우겠다. 이러고 갔어요. 그게 88년 상황인데 지금 history repeats again. 지금 다시 그럴 수 있는 상황, 환경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자 뉴욕타임즈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거를 한국어로 경향이었던 것 같은데, 경향에서 뉴욕타임즈 인용해서 보도를 또 한 걸 봤습니다. 뭐냐면, 시민들이 일부가 또 이제 정글로 가고 있다. 가서 뭐 이렇게 뭐 무기 만드는 뭐 이런 것들 이제 취재한 그런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이미 정글에 있었던 그런 학생 반군 그 조직,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에서 분리된 조직이긴 한데요. 여하튼 학생 반군의 뿌리들 그런 이제 무장 조직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도심에서 도심 게릴라전 혹시 모를 쿠데타를 위해서 도심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는 인력들을 훈련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2009년에 그 살인과 미얀마 태국 국경 사이 강을 건너는 그 학생 반군과 그다음에 소수민족군에 같이 건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 반군과 그다음에 KNU 카렌족이 같이 공동 순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지금 역사가 더 반복되겠구나. 이거는 이제 카친 지역에서 학생들과 젊은이들 대상으로요. 이게 지금 그냥 나무총 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싸울 수 있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 됐던 걸로 아는데 여하튼 이렇게 소수민족 지역에서는요. 언제라도 뭔가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RPH 연방의회 대표단이 합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이제 보겠습니다. 3월 2일 날 이러이러한 장관들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원 의장인 만 윈카인탄이라는 의원을 부통령으로 과도정부의 부통령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군부에게 경고를 또 하나 내렸습니다. 옥, 보석, 제가 아까 박한지양 얘기했죠. 옥, 보석 등의 거래하는 게 다 불법이다. 니네가 하는 거 다 불법이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 지정도 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타격을 주고 있고요. 그 정당성에. 자,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건요. 지금 인도 동북부의 미조람주라고 있어요. 여기가 미얀마 국경을 맞댄 인도주인데요. 거기로 미얀마 경찰들이 지금 난민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형제자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런 이제 100단위로, 그러니까 세 자릿수 단위로 미조람으로 국경을 넘어갔어요. 근데 재미난 게 미조람주 장관이요. 굉장히 웰컴하고 있어요. 이 미조람주는 거기가 이제 동북부제 인도 보통 주류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처럼 생긴 이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수입니다. 인도의 소수인데 거기가 국경지대라서 미얀마의 다른 그 친주라든가 라칸 여기가 또 이제 굉장히 친근한 그런 데예요. 그래서 주장관은 웰컴하는데 인도의 그 연방 중앙 정부는 또 웰컴을 안 하죠. 그 모디 정부는 지금 웰컴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인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 박사인데요, 오른쪽에 그분하고 그 미조람주 주 장관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CRPH는요, 지금 50일 지난 시점에서 대외적으로는요, 미얀마의 정당성 있는 정부는 우리다. 쿠데타 군부가 아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확보하기 위한 노력 외교전을 하고 있고 주로는요. 대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정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 좀 퀘션 마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힝갸가 이제 민주연방공화국에서 시민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게 되면 저는 꽤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 어떤 상태라고 보는데 그만큼 챌린지한 어떤 이슈입니다. 제가 이제 붙여봤어요. Freedom from Racism. 그러니까 미얀마 봄의 혁명, 지금 봄의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혁명의 최대 성과라면 지금 이제 여러 시민들이 제가 그 규모를 퍼센테이지로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꽤 많은 시민들이요. 이제 소셜미디어 포스팅이라든가 여러 루트로 해서 우리가 3, 4년 전에 로힝갸 제노사이드 있을 때 우리가 침묵했던 거 반성한다. 그 다음에 로힝갸 제노사이드 할 때 침묵하지 않고 심지어 군을 응원한 그런 시민 그룹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도 반성한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로힝갸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가 지금 당해보니까 알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건데요. 제가 그 규모를 좀 감잡으시라고 한마디 덧붙이면 자, 아까 제가 지금 쿠데타 50일 만에 300명쯤 죽었다 그랬죠. 로힝갸 제노사이드 당시에요. 2017년 8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그 공신력 있는 NGO인 MSF, 그 국경 없는 의사회가 추산한 로힝갸 사망자, 한 달 동안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최소 6,700명이에요.
그러면 그 규모를 아시겠죠? 그 폭력의 규모를. 그 라카인주, 로힝가 구역 그 작은 동네, 공간적으로 작은 동네에서 한 달 동안 6,700명이 죽었어요. 지금 whereas 지금 미얀마에서는 전역으로 해서 한 달 50일 동안 300명이 죽었는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로힝야 학살 상태가 어느 정도로 폭력적이었을지 그거를 좀 감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닥터 그러니까 사사 박사가 로힝야에 대해서 가장 발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로힝야 학살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로힝야 캠프에서 얼마 전에 아주 대규모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정부가 펜스를 다 이렇게 못 나가게 정말 뭐랄까 짐승 우리 만들듯이 이렇게 가둬놨었어요. 그래서 더 저기 피해 규모가 컸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 화재 상황에 대해서 그 닥터 삭사바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 문구를 인용했는데 조속히 본향으로 귀환해서 다른 커뮤니티와 하나의 이웃으로 평화롭게 살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굉장히 바른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나왔던 건데 이 사사 박사하고 로힝야 대표다. 그러니까 로힝야 주로는 디아스포라 그룹인데 이 로힝야 문제에 대해서 또 미얀마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내는 이런 그 말하자면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과 줌 통해서 이런 화상회의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걸 만든 게 뭐냐면 바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골든 찬스. 미얀마가 소수민족으로 갈갈이 찢겨지고 갈갈이 분열이 되죠. 특히 레이시즘과 이슬람포비아로 한 커뮤니티를 그렇게 학살하고도 박수치거나 침묵하던 이 사회가 지금 이제 공동의 적을 향해서 하나로 이제 깨달은 어떤 의식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행동으로 이제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여하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로힝야하고 박해받는 소수가 정말 시민권자 그리고 동등한 시민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데요. 자, 정말 마지막으로요. 정말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희 이 불교 커뮤니티에서 정말 중요하게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소수민족 특히 로힝야 이슈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적 어떤 챌린지한 상황 그리고 전례없던 이런 폭력 상황에서 로힝야 커뮤니티가 포함되는 진정한 인클루시브한 민주주의를 하라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그룹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제사회, 하나는 국제사회. 왜냐면 국제사회야말로 그동안 로힝야 이슈에 대해서 미얀마에 계속 압박을 넣었던 그런 당사자예요. 근데 그동안 미얀마가 노노노 이거 우리 내부 문제니까 간섭하지 마 이랬어요. 아웅산 수치 정부가요. 근데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절박하니까 이제 국제사회한테 도와달라고 막 그러니까 도움을 호소하잖아요. 이럴 때 바로 로힝야 이슈와 같이 묶어서 이 미얀마가 어떤 사회로 나가야 되겠나라는 거를 강력하게 조언하고 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이때가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이 바로 승각 커뮤니티, 그러니까 불교도 커뮤니티인데 특히 승력으로. 왜냐하면요, 너무나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로힝야 제노사이드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할 때 승력 커뮤니티가 앞장서서 그 레이시즘을 부추기고 이거는 굉장히 흑역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불교 저기에서도 너무너무 흑역사인데, 자, 그런 흑역사를 썼습니다. 팩트입니다. 자, 이제 그 승려들도 이제 시위에 나섭니다. 승려들도 이제 그 전에 친정부 승려, 그 다음에 친군부 승려 커뮤니티도 있었는데, 심지어 제가 하나 여기 적었어요. 국가상가 마하나야카 위원회, 이게 이제 제가 일단 번역을 기존에 한국어 번역된 거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 원래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스테이트 상가 마하나야카 커미티예요. 이 그룹조차도 이게 친군부 승려 조직인데 이 그룹조차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폭력하지 마라 이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미얀마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거의 역할을 모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국제사회 그다음에 승각 커뮤니티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3년 전만 해도 혹은 최근까지도 했던 그것들을 다시 좀 과감히 뒤집고
뭐랄까요, 이제 인클루시브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리고 불교 커뮤니티라고 해서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는 이런 어떤 사회를 나갈 수 있는 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승려들이요. 그거를 정말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우리 불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승려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좀 강력히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승려들 지금 시위하거나 이런 것 조금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요, 이 친구가 만달레이에서 3월 3일에 저격수 총에 맞아 죽었어요. 머리에 맞았는데, 저기에요, 닉네임이 엔젤이에요. 19살 소녀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차이니즈예요. 차이니즈 미얀마. 그만큼 미얀마는요, 정말 다종족이에요. 그리고 오리진이 다 다양해요. 다 근데 미얀마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를 너네 조상이 어디서 왔니? 이런 걸 묻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니즈 미얀마 친구고 이 친구가 이 티셔츠 Everything will be okay 이렇게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너무 슬프게 죽었거든요. 너무 분노스럽게. 자, 이 친구를 기억하면서 이 엔젤 카이신을 기억하면서 그 로힝야 아티스트가 그린 작품이 이겁니다. 엔젤의 그 날개를 달아주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로힝야, 가장 배척받았던 로힝야, 그 다음에 일정하게 혐오의 대상이 됐던 이 차이니즈 커뮤니티 포함해서 모든 미얀마의 다양한 종족, 다양한 커뮤니티가 다 이번에 정말 공동의 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겨냥해서 협심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입니다.